안녕하세요. 다들 바쁘실 텐데 이렇게 세무 세미나에 오셔서 사실 세무 세미나가 재밌는 세미나는 절대 아니고요. 내용도 좀 이렇게 복잡하고 그런 세미나인데 귀한 시간 같이 세미나 할 수 있어서 좋고요. 그리고 오늘 뭐 제가 내용은 좀 광범위하기도 하고 내용 복잡하기도 하고 한 내용들이 있는데 제가 이 일을 30년 가까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30년 고객분하고 마주 앉아서 대화하듯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도 많이 드리고 이런 일이 있었다 말씀도 드리고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소득보고 및 자산보고 해법에 대한 세미나 시작하겠습니다. 크게 이제 네 단락으로 구분이 됩니다. 먼저 2013년에 변동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세법상으로. 그리고 두 번째가 BC주는 부동산 관련 세법이 한국하고 좀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관련 세법을 조금 알려드리고, 그리고 세 번째, 결과적으로 이제 캐나다 세금 보고를 하시는데 세금 보고하는 방법, 어떤 소득을 보고하는지, 어떤 내용을 보고하는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세금 보고와 동시에 캐나다는 또 해외 자산이 있는 경우는 해외 자산 보고도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가 이제 해외 자산 보고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또 마지막에는 저희가 세무 감사, 지금 정부의 동향,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 이런 걸 정리해서 좀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릴 겁니다. 먼저 이제 2023년도 변동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면, 원래 개인 세금 보고 하셨을 때 밴쿠버에서 최초 집을 구매했을 경우 공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5,000불 공제가 있었는데 요번 2023년부터는 10,000불 공제로 배로 늘은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알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텍스 프리 세이빙스 어카운트, 이건 뭐 제가 조금 이따가 TFSA 텍스 프리 세이빙스 어카운트 RRSP를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TFSA 같은 경우도 지금 매년 6,500불씩 증가하죠. 그리고 지금까지 한 번도 TFS를 사용하지 않으신 분들은 적립금이 88,000불 정도 쌓여 있을 거고요. 근데 중간에 뭐 몇 년 전에 캐나다 거주자가 되신 분들은 6,500불 곱하기 거주한 횟수만 곱해야 되겠죠. 2년 됐으면 한 13,000불 정도 될 거고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계속 이 캐나다 사신 분들은 한 번도 TFS에 구매를 안 하셨으면 88,000불 룸이 있습니다. 이만큼은 적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집을 살 때 RRSP 구매한 금액이 있으면 35,000불까지 사용 가능하고요. 그리고 그건 이제 15년에 걸쳐서 다시 회복시켜야 된다, 대갚아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긴 하지만, RRSP 들어간 것도 집 살 때 소득이 되지 않고 사용 가능하다. 이게 이제 내용이고요. 캐나다에서는 이제 이 두 개를 아시면 좋은데, 가장 대표적인 레지스터드 플랜이 RRSP가 있고 TFSA가 있습니다. RRSP는 굉장히 오래된 절세 방법이고요. 그 취지는 젊었을 때 내가 소득이 많을 때 RRSP를 구매함으로 인해서 소득 공제를 받고, 그래서 이제 근로자들 같은 경우 환불 금액을 늘리고 소득 공제가 되니까, 그리고 세금 내실 분들은 내실 금액을 줄이고, 이제 이런 목적으로 RRSP를 이제 젊었을 때 붓게 되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나중에 65세 돼서 소득이 없어졌을 때 찾으면, 그러면 이제 이게 내가 소득이 없을 때 찾게 되니까 찾으면 소득이 되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제 큰 소득이 없으니까 세금을 적게 낸다. 이런 취지가 RRSP입니다. 그런데 TFSA는 이제 최근 몇 년 전에 시작된 건데, 한 5, 6년 됐나요? TFSA는 이 RRSP의 단점을 보완했다고 봐야 되는 게, RRSP는 이런 식으로 젊었을 때 많이 사게 하고 나중에 65세가 돼서 리타이어 했을 때 차점으로 인해서 뭐 세금을 절약한다, 이런 개념이었는데, 이 RRSP가 젊었을 때 많이 사신 분들이 65세가 돼도 소득이 줄어들질 않아요. 그래서 이걸 찾으려고 해도 항상 소득이 좀 많은 상황이 되니까 단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TFSA라는 게 생겼는데, TFSA는 내가 이 TFSA 계좌 안에 투자를 하거나 적립을 해도 소득 공제는 안 됩니다. 또 반면에 계좌에 있는 돈을 필요에 의해서 찾으셔도 소득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대로 찾을 수가 있어요. 그 대신에 이제 그 안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은 다 텍스 프리 세이빙스 어카운트니까 이름 자체가 면세입니다. RRSP는 또 당연히 이제 매년 발생하는 수익금에 대해 세금을 내지는 않지만, 수익금이 증가하면은 인출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나중에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면세는 아니고 RRSP는 세금 이월이라 보면 됩니다.
근데 왜 그걸 이제 설명을 제가 해드렸냐면 2023년 4월 1일부터 새로 생긴 게 있습니다. 그 레지스터 플랜 중에 새로 생긴 게 Tax Free First Home Savings Account라고 새로 생겼습니다. 이게 이제 First Home이라고 중간에 돼 있죠. 그게 최초 집을 구매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그 플랜이고요. TFSA와 RRSP의 장점을 최대한 사용을 하고 단점을 보완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살 때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매년 8,000불씩 적립이 돼서 룸이 늘어나고 최대 4만 불까지 늘어나고 이 4만 불은 집 살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 단점을 보완했다고 말씀드리냐면 RRSP의 단점이 찾을 때는 소득이 된다. 그죠? 그리고 집 살 때는 물론 소득이 안 되지만 15년 안에 대갚아야 된다. 뭐 이런 단점이 있죠. 근데 그게 다 없어지고 요 플랜 안에서 그 적립을 하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돈을 집을 살 때 사용하게 되면 소득이 되질 않습니다. 그 찾는 4만 불에 대해서는 맥시멈. 그리고 이제 그걸 대갚을 이유도 없고요. 이 안에 있는 소득은 TFSA 같이 다 발생한 이익금은 면제가 되고 집 구매 목적으로 찾는 돈에 대해서는 또 면세가 되고 모든 게 텍스 프리입니다. 그래서 그게 시작이 4월 1일부터 은행에 가면은 이제 개설이 가능합니다. 오늘 이제 세미나 오신 분들 또 특히 젊으신 분들 팁은 아직 주택 구매를 하고 있지 않은 분들은 담은 100불이라도 적립을 해서 오픈을 해놔야지 그 연간 8,000불씩 룸이 생깁니다. 그래서 5년 있으면 4만 불의 룸이 생기고 요걸 나중에 집 살 때 다운페이로 쓸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구매한 이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도 받고 그래서 이건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집 구매를 안 하신 분들은 이건 무조건 개설하시고 또 성인 자녀가 오래 되신 분들이 있어요. 자녀분이 이제 대학을 가시고 이런 분들도 앞으로 5년 후에 집을 산다고 본다면 지금 개설해 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5년 있으면 4만 불 룸이 생기는 거고 요때 이제 충분히 이제 집 살 때 이거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당장 5년까지 못 기다리고 당장 1, 2년 안에 집을 구매해야 된다. 이런 분들은 이건 2년 후면은 16,000불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급하신 분들은 여전히 RRSP의 홈바이어스 플랜 사용하는 게 유리합니다. 그게 35,000불 집 살 목적으로 인출이 가능하고 부부 7만 불입니다. 그죠? 그래서 당장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좀 복잡하죠? 그리고 이제 지금 여전히 지금 적용 중이죠. 가구 소득이 9만 불 미만인 가정, 그리고 1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정은 한시적으로 치과 치료 비용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기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기간은 작년 10월 1일부터 시작해서 2023년 올해 6월 30일까지 끝나는 기간이고요. 그 기간에 발생한 치과 비용은 신청할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 기간은 올해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12개월 기간, 두 개로 나눠져 있고요. 그래서 가구 소득이 9만 불 미만인 가정은 신청하시면은 소득의 기준해 해서 한번 신청할 때마다 260불, 390불, 650불 지원이 있습니다. 요 밑에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신청 가능하고요. 그리고 지금 벌써 3년째 하고 있는 코비드 기간 동안에 근로자들 중에 자택 근무를 하시는 분들, 그분들 특별 주택 비용 소득 공제 하루에 2불씩 이제 공제를 해주고 맥시멈 500불, 원래 400불에 100불 올랐습니다, 올해. 그래서 500불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택 근무했을 때. 그래서 요 얘기, 요거는 이제 간편 보고 해가지고 이제 하루 2불이라고 정해져 있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 또 상세하게 실 계산을 하고 공간 계산을 하고 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뭐 방법의 차이니까 어느 쪽이든 선택해서 공제하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2023년에 나름 바뀌어서 제가 알려드릴 부분이고요. 이제 2023년도 부동산 관련된 부분을 정리해 봤습니다. 부동산도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변화는 납세자 입장에서는 좀 불리하다고 해야 되나요? 정부가 이제 어떻게 하든 부동산 관련된 부분은 과세를 좀 투명하게 하려고 그러고 또 과세를 통해서 부동산 경기를 억제하려고 하는 노력이 보입니다. 첫 번째 이제 2023년 부동산 관련된 변화된 게 엔티 플리핑 텍스라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무슨 목적이 됐든 무슨 종류의 집이 됐든
구매를 하고 12개월 미만에 매도를 하게 되면 이 경우는 사업소득을 무조건 보고를 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좀 상식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캐나다에서 부동산을 매도를 했을 때 그 부동산에 처음에 산 취지, 목적, 그리고 소유한 기간 동안에 사용한 목적, 여러 가지 내 직업, 뭐 이런 것들 따져가지고 3가지 종류의 소득으로 보고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내가 이제 뉴웨스민스터에 콘도가 있습니다. 내 소유의 콘도. 근데 그 콘도 사용이 내 가족이 지금 살고 있고 내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목적이면은 프린시플 레지던스고 그거는 면제가 되죠. 캐피털 게인 이그젬션을 받아서 프린시플 레지던스로 내가 사는 집은 모든 세금이 면제가 되고요. 그런데 뉴웨스민스터 같은 내용이 그 사용 목적 자체가 임대일 수도 있잖아요. 내가 테넌트를 구해서 임대 계약을 해가지고 임대를 받고 있다. 임대 수익을 보고하고 있다. 이런 경우는 거주 목적이 아니고 임대 목적입니다. 이런 경우 이거는 캐피털 게인, 양도소득으로 간주가 되고요. 팔았을 때 이익이 나면 이런 경우는 50%가 면제를 받을 수 있죠. 캐나다에서 현재까지는 캐피털 게인에 대한 과세 기준은 50%는 비과세고 50%만 과표로 잡힙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50만 불 주고 샀는데 한 2, 3년 있다가 70만 불이 됐습니다. 그리고 2, 3년 있다 팔았습니다. 그러면은 70만 불에서 50만 불 빼니까 20만 불 이익이 발생했죠. 그걸 이제 한국식으로 양도소득이라 부르고 캐나다에서는 캐피털 게인이라고 하죠. 그게 한국이야 양도소득에 양도세법이 적용되고 양도세율이 적용이 되고 공제가 적용이 되고 세금이 계산이 되는데 캐나다는 일단 50%는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20만 불 이익이 났지만 실제로 소득은 10만 불입니다. 왜냐하면 그 50%인 10만 불은 비과세가 되니까. 그게 캐피털 게인 계산 방법입니다. 그리고 과표로 잡힌 이 10만 불은 다른 소득과 합쳐져서 종합과세됩니다. 한국처럼 뭐 분리과세되고 뭐 이런 게 아니고 딱 다른 소득과 합쳐서 4월 말에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3번째로 같은 뉴웨스민스터 콘도입니다. 똑같이 이익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 집은 내가 비워놨습니다. 살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집의 사용 목적이 거주 목적도 아니었고 임대 목적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시세 차익을 생각해서 이건 이제 곧 오를 거니까 내가 이만큼 사고 몇 년 후에 되팔 목적으로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되면 사업소득, 비즈니스 인컴이 됩니다. 이런 경우는 50% 면제가 없어지고 100%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한국식으로 70만 불에 팔았고 50만 불에 샀으면 20만 불 이익이 났다고 본다면 근데 여기는 20만 불 전체다가 소득이 되고 거기 똑같이 종합과세돼서 4월 말에 세금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집을 팔더라도 내가 주 거주지로 인정을 받아서 양도소득 캐피털 게인 이그젬션을 받는 게 제일 좋은 거고요. 세금 안 내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뭐 2번째 집이고 거주용으로 프린시플 레지던스로 일렉션이 안 되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든 이걸 캐피털 게인으로라도 인정을 받아서 50% 면제를 받고 과세 당하는 게 맞는 거고요. 사업소득으로 되는 건 최대한 피할 일이죠. 처음부터 되팔 목적으로, 처음부터 투기 목적으로 사서 팔았다. 이렇게 돼서 100% 과세되는 건 피해야 되는데 그게 그 얘기입니다. 이제 엔티 플리핑 텍스는 12개월 미만에 샀다가 팔게 되면 아무 이유를 안 보고 무조건 사업소득으로 보고해야 된다. 그 얘기는 양도소득으로 보고함으로 인해서 50% 면제받는 거를 못하게 하는 거죠. 이번에 최근에 2023년부터 바뀐 거니까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고령자나 장애인이 있는 가족 중에 집을 레노베이션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몸이 불편하면 화장실을 개조해야 되고 침실을 또 개조할 필요가 있고 이런 경우 이제 레노베이션 관련된 경비가 발생할 텐데 2023년부터 요 고령자나 장애인을 위한 그 레노베이션 개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 5만 불까지 15% 환불을 해줍니다. 그래서 5만 불 이상 지출했을 때는 7,500불 맥시멈으로 세금 환불이 있습니다. 이것도 2023년부터 바뀐 거고요. 그리고 전매에 대한 부분도 좀 바뀌어 있습니다. 아파트나 타운하우스 입주권을 사서 컴플리션 전에 파는 게 전매죠. 그죠? 이제 이런 경우 과거에는 큰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캐피털 게인으로 보고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아니면 여러 뭐 정향을 받을 때 사업소득으로 할 수밖에 없어 사업소득으로 하는 경우가 있었고 그랬는데 이번에 바뀐 걸로는 만약에 내가
전매를 하잖아요. 그러면 전매 판매 금액이 내가 지불한 그 중간 납입금 이상의 권리금이 추가가 된다면 그 권리금에 대한 부분은 5% GS를 납부해야 된다. 그리고 전매는 무조건 이익 나면 사업소득이다. 양도소득이 아니고 이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캐나다에서 부동산 하면 또 취득세를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Property Transfer Tax가 취득세잖아요. 요거는 이제 소비세고 부동산을 취득할 때만 내는 세금이죠. 그래서 취득세 세율은 보면은 20만 불까지는 1%, 상식적인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20만 불에서 200만 불에서는 2%, 200만 불에서 300만 불에서는 3%, 그리고 300만 불 이상 되는 건 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외국인인 경우는 원래 이제 위에 1%, 2%, 3% 돼 있는 거 외에 20%를 추가로 더 내야 됩니다. 그건 이제 외국인이 BC주의 부동산에 어떤 영향을 준다고 보고 2018년부터 BC 정부가 외국인한테는 20% 추가 취득세를 더 함으로 인해서 억제하려고 하는 부동산 경기를 억제하려고 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외국인인 경우는 20% 더 내야 된다. 그렇지만 여기 캐나다 거주자인 경우는 위에 1%, 2%, 3%, 5%요 기준으로 취득세를 납부하고 부동산 취득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새로 생긴 게 아예 외국인은 부동산 취득을 못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2023년 올해 1월 1일부터 향후 2년간 영주권자, 시민권자가 아닌 경우는 거주용 부동산 구매를 못하게 아예 막아놨습니다. 그 예외 규정이 있기는 한데 그 워킹 비자를 가진 근로자들 같은 경우는 4년 전에 와 있어서 3년 동안 캐나다에서 일하고 있는 경우, 학생들 같은 경우는 4, 5년 전부터 들어와서 학생으로서 상주하고 있는 경우는 영주권 시민권자가 아니더라도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예외 규정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2년 동안은 주택 구매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대표적으로 부동산을 소유하기 때문에 보고를 해야 되고 대상이 되면은 납부도 해야 되는 세금, 재산세 같은 개념이죠. 특수재산세 같은 개념, 보유세 같은 개념이 BC주에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밴쿠버 시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보고하고 또 대상이 되면 납부해야 되는 게 밴쿠버 빈집세고요. Empty Home Tax라고 부르고요. 내 부동산이 밴쿠버에 소재하지 않으면 이건 해당 사항이 없죠. 그래서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모든 BC주 그레이터 밴쿠버에 다 해당이 되는데 BC주 투기세, 영어로 Speculation and Vacancy Tax라고 부르죠. 그래서 요것들이 정부에서 이제 노티스가 다 날라옵니다. 그래서 집이 있는 분들은 다 받으셨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관련돼서 이제 보고를 해야 되고 내가 이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온라인으로 이제 보고하고 그런 내용이죠, 그죠? 만약에 내가 해당이 된다면 밴쿠버 빈집세가 해당이 된다면 그 BC 어세스먼트 주택 공시시가 가격 BC 어세스먼트 1%를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빈집세잖아요, 그죠? 빈집이 아니면 해당이 안 되죠. 그래서 6개월 이상 거주용이나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냥 몇몇 그냥 비어있는 집을 찾기 위한 거니까 대부분 보고만 하고 끝납니다.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건 경우. 근데 BC주 투기세가 문제인데 요건 우리가 이민 오신 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위에 밴쿠버 빈집세 같은 경우는 진짜 비어있지만 않으면은 다 면제거든요. 근데 BC주 투기세는 비어있지 않은데 내가 살고 있는데 내 가족이 살고 있는데도 대상이 됩니다. 그 이유는 세틀라이트 패밀리 규정 때문입니다. 그 세틀라이트 패밀리의 그 정의를 보면은 전체 가구 소득의 50% 이상이 캐나다에 신고되지 않는 경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뭐 남편이 있고 와이프가 있고 그리고 소득이 있잖아요. 보통 한국 분들은 남편분이 소득이 많은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런데 이민을 와서 여기서 이제 생활을 하는데 기러기집 같은 경우는 남편분이 세금 보고를 안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럼 여자분은 소득이 많은 경우야 상관이 없겠지만 대부분 남편분이 소득이 많은 경우라 남편분이 세금 보고를 안 하는 경우는 100% 여기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전체 가구 소득의 50% 이상을 캐나다에 보고하고 있지 않아요. 여자분들 보고해봤자 소득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내가 애들 데리고 엄마가 뭐 캐나다에 집을 사서 살고 있고 이걸 비워놓은 것도 아니고 투기한 것도 아닌데도 이 법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주택 공시지가 BC 어세스먼트 밸류 2%를 납부를 해야 됩니다. 2% 큰 돈입니다. 100만 불이면 2만 불입니다. 그죠? 2만 불을 원타임이 아니고 매년 재산세처럼 내야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처음 생겼을 때 50% 이상 가구 소득을 캐나다에 보고하지 않는 가정, 캐나다에 집이 있는 가정, 이런 분들은 선택사항이 3개밖에 없었습니다. 당장에 이제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라 첫 번째 선택은 성인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를 바꿔주는 선택을 하신 분도 계시고요. 캐나다에서 증여세가 없으니까. 두 번째 선택은 파는 거죠, 뭐. 고급 주택이면 그게 몇만 불 단위가 아니고 몇십만 불 단위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2%가. 그래서 그걸 파는 결정을 하신 분도 있고요. 세 번째가 이제 임대를 주는 결정하신 분도 있습니다. 이 집을 뭐 자녀 이름 넘기는 거나 뭐 파는 것도 나는 원하지 않고 그냥 가지고 있고 싶다. 그럼 임대 줘야죠. 퍼니시드 베이스먼트가 있으면 임대 주는 게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전체 집을 임대 줄 필요 없고 부분적으로 줘도 해당이 되니까 그냥 임대 주는 경우가 있었고, 참 법이 생겼을 때는 임대만 주면 된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방 한 칸도 임대 주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 때문에 뭐 룸 렌트를 한 케이스도 있었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둘째, 셋째 되니까 정부가 룸 렌트는 안 된다. 지금 그 주택 오너와 테넌트가 부엌과 그러니까 화장실과 베드룸을 쉐어하면 안 된다. 이렇게 클리어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독립된 공간이 아니면은 이제 룸 렌트 갖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셋 중에 하나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요. 이게 큰 문제가 됐었죠.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예외 규정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예외 규정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대면 주면 된다. 임대면 다 해결된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3자의 임대를 줬을 때는 이런 경우도 내가 직접 살지를 않더라도 내가 셀룰라 패밀리라 하더라도 여기에 피할 수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셀룰라 패밀리라 이 법에 해당이 돼서 2%를 내야 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만약에 승인 자녀가 있어서 캐나다에 버는 소득이 충분해서 남한테 줬을 때 임대, 실거래 임대의 3배 이상의 소득을 증명할 수 있으면 또 여기도 예외 규정이 있어서 괜찮다. 뭐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예외되는 보편적인 게 내가 그 처음에 구매했을 첫 해는 면제됩니다. 6번에 보면 just bought inherited property 이렇게 돼 있죠. 처음 이제 최초 구매한 첫 해, 그 부동산을 상속받았다면 상속받은 첫 해는 면제가 되고요. 내가 이제 셀룰라 패밀리나 여기에 뭐 해당이 된다 하더라도. 그리고 요번에 바뀐 거는 과거에 어떻게 해서 이제 면제를 받으셨냐 하면은 내가 이제 타운하우스인데 스트라타 바일로에 의하면 임대를 줄 수 없다. 그래서 내가 임대를 주고 싶어도 못 준다. 이제 이런 스트라타 바일로가 있는 경우는 11을 사용해서 면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그게 안타깝게도 2021년 저작년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2022년 지금 스페큘레이션 텍스 BC 투기세를 3월 말까지 보고하는 거가 2022년 거거든요. 지금 보고하는 게. 그것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렌털 리시션 체크해서 보고하셨던 분들은 올해는 해당 사항이 없다. 문제가 발생했다. 이제 그 얘기고요. 여기까지 부동산 관련된 얘기를 제가 해드렸고요.